네,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야말로 큰 별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향년 92세 나이로 영면을 했는데 이로써 삼김시대는 이제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김종필 전 총리는 그야말로 문학적인 수사와 품격 있는 비유로 수많은 어록들을 남기셨는데요. 그 가운데 담긴 정치 인생의 깊이,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김종필 전 총리가 남긴 어록 봅니다. 자의반, 타의반. 네. 저게 김종필 전 총리가 하신 말씀이세요? 저거는 사실 지금 거의 뭐 보통 명사처럼 됐죠. 예, 아까 예. 내 뜻도 반이고 남의 뜻도 반이다 이런 뜻인데 1963년에 이제 5.16 쿠데타를 하고 나서 예. 사실은 그 할 때 공화당을 만들거든요. 공화당이라는 예. 정당을 만들잖아요. 민주공화당을 만들 때 창당 자금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예. 그 창당 자금을 사실은 뭐 밀수 뭐 이런 걸 통해서 창당 자금을 마련했는데 그때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4대 의혹 사건. 그래서 4가지 의혹 사건이라는 예.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완전한 평가가 끝나진 않았지만 예. 정치권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의혹 사건인 셈이에요. 예. 네.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 공화당 만든 게 실질적인 책임자가 JP였는데 그 4대 의혹 사건과 와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사실은 배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예. 네. 그 압력을 받아서 결국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정당 그리고 본인이 성공시킨 그 5.16 이후에 외유를 떠나게 됩니다. 네. 그 외유를 떠나면서 남긴 말이 이 외유가 예. 자의반 타의반이다. 사실은 타의였죠. 네. 거기서 나온 말이군요. 자의반, 타의반. 네. 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는 조카 사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원래는 이제 서울대 사범대를 다니셨어요. 육살 나오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사범대를 다니다가 먼저, 그 예. 집안 자체가 이제 조금 그 좌익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지적을 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떨쳐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그렇다면 그럼 육사를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육사 8기로 사실은 가게 됩니다. 네. 다시 서울대 다니다가. 그렇죠. 사범대 2년을 다니다가 이제 육사로 들어가서 육사 8기가 되는데 예. 육사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때 이제 정보 장교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 장교를 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알게 되는 사이였는데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에 뭐 놀러도 가고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님 박상희 씨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예전에 대구 지역에서 좀 좌익 운동을 하셨어요. 그분의 딸이 바로 박영옥 여사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모님이요? 그렇죠. 박영옥 여사가 집에 이제 드나들면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슬쩍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조카 좀 어때? 뭐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로 또 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대구 쪽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박영옥 여사가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예. 이 소식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 대구로 직접 내려온 겁니다. 예. 내려와서 이제 그 만나니까 아니 여기까지 왜 왔느냐 하니까 아니 소식이 궁금해서 왔다고 바로 이제 그때 이제 서로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죠. 사모님이 좀 네. 적극적이셨는 그래서 모양이에요. 사모님도 이제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는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평생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김종필 총리한테 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그런 어떤 가족 관계 때문에 이제 호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네. 5.16 군사정변 때 주역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5.16 군사정변의 주역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네. 사실 모든 그 계획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브레인이 김종필 전 총리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16이 일어난 날 5.16 그 새벽에 아침에 그때 이제는 뭐 우리가 KBS로 모릅니다만 당시 중앙방송 라디오에서 이 말 나왔잖아요.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미명미조를 기하여 이런 식의 혁명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혁명공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그때만 해도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고 방송이 예. 라디오 하나밖에 없을 때니까 그 예. 라디오에서 혁명공약이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60만 군인들이 이 혁명군에서 모든 게 다 장악됐구나 생각을 해서 전방에 있는 야전군들이 진화바로 예. 내려올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김종필 전 총리가 그때 몰고 들어왔던 서울에 들어왔던 군인이 3,500명밖에 안 돼요. 3,500명이 60만 대군을 한꺼번에 제압을 했는데 당시 김종필 전 총리가 이 그 군사 정변을 기획하면서 예. 무슨 생각을 했냐면 키는
방송을 장악하는 거다. 방송을 장악해서 장악을 하면 우리가 대세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 이 모든 것들이 김종필 전 총리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기획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됐던 거죠. 미디어 활용 능력이 미디어 엄청났던 활용이 거군요. 탁월하고 그리고 당시 김종필 전 총리가 당시 이 5.16을 일으킬 때 예. 나는 롤 모델이 있었어요. 롤 모델이 누구냐면 예. 이 당시 이집트 총리 대통령이었던 나세르였어요. 나세르가 1952년도에 그 이집트 혁명을 일으켜서 예.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꿔요. 바꾸고 시리아하고 연합을 해서 아랍을 하나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서강 열강에 대응하는 그러한 식으로 그때 당시 이 아랍이 상당히 그 힘을 뭉치던 때였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청년 장교로서 우리도 군사력을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뭔가 이런 지금 지지부진한 예. 이런 민주정을 뭔가 일종은 그 군이 이끌어가는 식의 개발 독재 형태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상당히 자극을 받았던 거고 이걸 갖다가 상당히 10년 동안을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예. 그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주군으로 박정희 당시 소장을 모셔왔던 거죠. 네. 그때 우리나라에 텔레비가 한 5천 대밖에 없었어요. 방송국이 있긴 있었는데 보급이 거의 안 됐었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혁명을 하면서 이 혁명을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을까? 예. 그 아이디어를 착안한 게 바로 이제 그때 라디오입니다. 예. 그때 이제 금성사가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팔려서 예. 재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혁명 정부가 라디오를 빨리 보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성사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이 라디오를 전국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이제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어떤 집집마다 라디오가 있으면서 계속 어떤 혁명 정부 이야기 예.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이 파급 속도가 빨라지게 됐죠. 네. 사실은 제3세계권에서 그 1940년, 50년, 60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군사정변, 예. 군사쿠데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거기에 그 일종의 뭐 매뉴얼은 없는데 그 하나의 기본 원칙처럼 돼 있는 게 방송국 장악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예. 자, 혁명정부라는 것이 이제 생기면 그 혁명정부가 왜 이게 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 첫 번째가 방송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외국에 여러 그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그 쿠데타 세력이 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건 방송국 장악입니다. 네. 민영 방송이 아니고 국영 방송. 국영 방송을. 국영 방송을 장악해서 우리는 왜 혁명을 했노라 하는 걸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설파를 작업이 하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 독서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나세르 혁명뿐만 아니고 외국의 그 혁명사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읽으니까 그 혁명군이 그 혁명에 성공하기까지는 어떠한 여건을 거쳐서 해야 된다 하는 걸 충분히 예. 잘 알았고 그 당시에 60년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내각제 정권이 있었어요. 예. 장면 정권이 있는데 장면 정권이 하도 그 신파와 구파 싸우는 바람에 예. 정말 혼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누가 나와서 좀 정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그 여론이 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5.16이 딱 난 이후에 장준하 선생이 있죠. 예. 장준하 선생 우리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맞섰던 예. 제야 인사 정도로만 그렇죠. 기억하고 예, 있지만 예. 장준하 선생이 이 혁명을 지지하는 기고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사회가 혼란스러웠군요. 그렇죠. 장준하 선생이 혁명을 지지하는 그 글을 남기고요. 그다음에 당시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이 그 혁명에 관한 보고를 처음 받고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본다면 이게 무슨 민의와 배신한 그 예. 군사 쿠데타라기보다는 당시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봅니다. 자의반, 네. 자의반 아까 말씀한 외유를 JP가 2번 했습니다. 아까 그 62년도에 한 번 했지만 예. 64년도에도 자의반, 타의반 외유를 하거든요. 그때도 그러면은 거의 밀려서 갔던 거예요? 그때도 밀려서 갔는데 그때 6.3 사태라는 게 터집니다. 65년도에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잖아요. 예. 그 전에 네. 이 한일 그 조약을 기본 조약을 맺거든요. 예. 맺으면서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받아냅니다. 받아내는데 이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 5억을 총 받아오는데 이 예. 마지막 협상을 한 사람이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아, 네. 예. 그때 당시 일본의 그 외상위에도 오이라하고 JP 오이라 메모라는 게 뒤에 나중에 놓습니다. 놓은 그렇죠. 바람에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팔아먹었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 국교 정상화했다. 이럴 때 JP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제2의 유한용이 돼도 좋다. 이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개발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실 그 5억 그런 달러를 가지고 표현까지요? 예, 5억 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을 시드마니로 해서 예. 우리 경제개발을 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고 제2차 외교를 떠나면서 그때도 똑같은 자의반, 자의반, 타의반 타의반. 이야기를 또 아. 했습니다. 그 당시 6.3 사태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 종학생회장으로서 6.3 사태 주도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어록 살펴볼까요?
춘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게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야. 이 1980년 서울의 봄 때 했던 말이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 사실은 있습니까? 이제 봄이 왔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JP가 1970년도 후반에는 이제 조금 밀려나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2.12 사태로 해서 이제 전두환 군부 신군부가 장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신군부 이후에 이제 뭔가 반짝 1980년도 초에 이제 뭔가 민주화의 어떤 새로운 봄이 오는가라고 예. 해서 사실은 그때 DJ, 그다음에 YS, JP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준비를 하게 되죠. 예. 네. 이제 선거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신군부는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장악을 하면서 JP를 부정축제자로 몰게 됩니다. 네. 부정축제자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소요 내란죄 예. 이런 걸로 이제 내란무죄. 내란무죄로 해서 사형 이제 하게 선고까지 되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YS는 바로 가택연금을 시켜버리고 네. JP는 이제 부정축제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여러 가지 뭔가 측정해서 그래 집도 예. 다 뒤지고 뭐 온갖 것 다 가지고 있다 무슨 금송아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든 걸 다 이제 까발리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JP가 이제 정치를 다시 못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봄은 왔지만 결국 봄이 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결국 나중에 87년도에 선거 때 나올 때까지 사실 예. JP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네. JP 예.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때 출래불사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예.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일종의 후회도 좀 담겨 있었어요. 후회도요? 왜냐하면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김재규 하셨죠. 예. 중앙정보를 네. 총회 흉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 공화당 차에게 그때는 그대로 유신이 살아 있을 때니까 예. 그때 당시 대통령 보궐선거 일종의 보궐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예. 뽑아서 당시 총리였던 최규하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집권 여당이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김종필 당시 전 총리는 공화당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 자신이 만약에 욕심을 내서 내가 그러면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 다음 치해되고 난 뒤에 지금 일종의 보궐선거 형태로 뽑는 대통령 선거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예. 본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이건 무리다. 이건 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 헌법이 개헌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이 그때 가면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때 사실은 오판을 했던 거죠. 신군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예. 근데 10월 12일 날 신군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 보문 왔지만 자신은 동향을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예. 이게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79년도에 차라리 내가 그때 그냥 내가 한번 유신 체제 대통령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예. 내 힘으로 민주적 개헌을 하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약간의 후회도. 근데 그게 예. 이제 그 역사적으로 사실 규명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자 12.6 사태가 난 이후에 과연 그러면 JP가 내가 대통령 그러면 보궐선거로 할래 예. 공화당 의원으로서라고 했을 때 그걸 신군부에서 놔두었을까 하는 의문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12.6 사태가 난 이후에 바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게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본부장이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언제부터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느냐 예. 이 부분도 사실 불명확하거든요. 지금. 아, 근데 저는 상당히 일찍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계획을 봐요. 미리 치밀하게 예. 신군부가. 왜냐면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예. 대학 다닐 때 대자보라는 게 그때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 벌써 전두환 장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 이희성 계엄사령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다음에 전두환 장군이냐 아니면 예. 누구냐 뭐 막 이런 게 거기에 붙고 뭐 그 신군부를 몰아내야 된다 뭐 예. 이런 것들이 대학가에 엄청나게 붙었어요. 근데 그 근원이 뭐였냐면 뭐 미국의 뭐 무슨 신문 뭐 CIA 뭐 이런 예. 것들을 출처로 해서 많이 붙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12.6 그 사태 직후에 이미 사실은 신군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신군부는 그 나름대로 뭔가 하여튼 이 공화당 말기에 그 어떤 부정부패상 뭐 이런 민간인들의 예. 이런 거를 군부가 나서서 정말 한번 싹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냐. 네. 물론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부인하고 그 있습니다. 가운데 주역 3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다 몰아내고. 규제하고 못하고 나서 이른바 젊은 군인을 비롯해서 예. 젊은 엘리트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네.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진 분은 바로 지금
5.16 때 김종필 전 총리처럼 예. 그 허화평 전 정무수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그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79년도에 만약에 김종필 전 총리가 만약 그때 대통령 대통령이 하겠다고. 되었다면 12.12 사건이 터졌을 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해 가면서 대통령이 재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때 예. 재가를 막 망설이고 했던 사람이 최규하 대통령이었잖아요. 만약에 JP가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역사의 또 아이러니. 가정입니다만. 네. 네, 이어서 세 번째 남길 말 보겠습니다. 충청도는 핫바지냐. 이게 뭐 충청도 분이시니까 최 편집장님 잘하실 것 잘 같은데 아실 이게 것 뭐 같아요. 저거는 저 말은 처음에 JP가 한 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윤환 의원 잘 아실 허주. 거예요. 허주라고 하는 김윤환 의원이 충청도가 핫바지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거를 누가 보도를 했냐면 예. 충청도의 한 지방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어허. 그래서 저것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JP가 저거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럼 김윤환 의원이 정말 충청도가 핫바지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핫바지라는 용어도 들어가고 충청도라는 얘기도 들어갔는데 예.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TK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야 그게 뭐 무슨 TK가 무슨 핫바지처럼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지지하고 뭐 막 그러는 줄 알아? 라는 예. 과정에서 그게 그 조금 이렇게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신문이 나중에 저거와 관련해서 정정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정 오보였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도를 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저것이 일반한테 많이 알려지게 한 데에는 바로 JP가 그 정치권으로 들여와서 활용을 함으로써 저게 많이 알려지게 됐다. 그리요 핫바지요. 뭐 이목에서 뭐 그런 아니 그리고 그 저게 이제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그 민자당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쫓겨나면서 그때. 지방선거에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선거에 충청도를 석권하게 됩니다. 네. 당시 그때 김윤환 그때가 민자당 대표죠. 민자당 대표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때 보도했던 언론한테 예. 30억 그 좀 소송을 겁니다. 그 정도로 당시 예, 30억이면 30억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30억을 걸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김윤환 그 당시 허주 입장에서는 예. 이것이 이렇게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 판세를 흔들 수 있다고 차단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예. 네. 그러니까 김종필 당시 그러니까 자민련 총재가 아주 이걸 지능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아주 선거에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버리고 난 뒤니까 네. 그 뒤에 그것이 어떻게 소용이 안 됐던 거예요. 오보라고 네. 판명이 났고 판명이 정정 보도를 나도 해도 그게 이미 어떻게 뭐 또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물줄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네, 또 JP 전 총리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작별을 한 뒤에 또 다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랑 손을 잡아서 DJP 연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이 당시에도 또 킹메이커로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핫바지 이야기 좀 더 드리면 사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 김윤환 저기.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이게 자꾸 이제 이제 김윤환 씨한테 이제 아니 충청도가 저렇게 모이는데 그럼 뭐 TK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김윤환 당시 이제 총장이 우리가 뭐 TK가 핫바지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TK가 핫바지가 그랬어요. TK가 핫바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문제는 거기에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현장에 있었던 기사가 아니고 풀을 받았던 대전의 지방지 기자가 그 현장에 없었던 기자가 충청도는 핫바지다라고 이제 신문에 그래서 대문짝을 쓴 잘못 거예요.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때 당시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제가 그날 이제 천안에 따라갔었는데 천안역 앞에서 지방선거를 하는데 JP가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를 핫바지라고 이렇게 한다 이야기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예. 그 뒤로부터 핫바지란 말을 입에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날짜 조간신문이 일면 톱으로 전부 다 충청도 핫바지 파문 예. 이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 다음 이후로는 뭐 지역에 내려가면 선거 유세 인파가 아주 뭐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네. 저 헤드라인 하나가 저 그렇죠. 말씀 헤드라인 하나가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JP는 그 이후로부터 핫바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핫바지 효과가 완전히 지방선거를 다 장악을 하면서 실제 충청도 세 군데하고 대구까지 광역단체장을 다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네. 정치적 감각이 있은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JP가 같은 경우는 자민련이라는 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당시 이회창 당시 이제 후보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질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회창 총리가 그렇게 측근들이 제발 JP한테 가서 손을 한번 잡아라. 예. 그러면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다. 이건 이회창 무슨 소리냐. 내가 단독으로 되는데 왜 JP하고 손 잡냐. 예. 결국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이제 그 틈을 바로 DJ가 치고 들어간 겁니다. 네. 바로 청구동으로 밀사를 보내서 자, 좀 만납시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임이 이루어져서 당시에 김연한 한강옥 라인이 이제 물밑 협상을 하면서 결국 DJP 어떤 단일화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공동정부가 형성이 된 거죠. 네. 아우, 동지에서 적으로 또 적에서 동지로 계속 오갔던 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김종필 전 총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념의 지도자로서 국민 가슴에 영원히 결핍이 따뜻함 못하는 일은 하신 분이 네, 이거 조문 당시 했던 말인데 그러네요. 상김 시대가 진짜 이제 정치적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종필 전 총리까지 서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삼김 시대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JP는 삼김 씨 중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대통령을 못 해봤잖아요. 네. 또 하나 못 해본 것이 JP가 국회의장을 못 해봤잖아요. 국회의장을 못 하셨죠. 국회의장을 못 해봤잖아요. 최다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 작년 정도부터 원래 부여에 이제 본인의 묘지를 조성을 해놨었어요. 예. 해놨는데 작년 정도부터 본인이 만약에 사망을 할 때 이제 좀 국회장을 하고 싶다는 걸 계속 타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회장의 기준에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성사가 안 됐는데 이 상금 시대라고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여튼 JP는 YS하고도 한번 손을 잡은 적이 있고 그래서 YS로부터 쫓겨나서는 그 다음에는 DJ와 또 손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신군부 세력들도 가끔 JP한테 가서 이렇게 훈수를 부탁하고 조언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매몰차에 거절을 안 하고 훈수를 해줬어요. 예. 자, 정치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하고 훈수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JP의 말로는 하여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정치판의 일종의 풍운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풍운화. 그럴 정도로 이 부침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큰 꿈을 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총리만 하시고 대통령 못 하셨어요. 못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능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JP 같은 경우는 뭐 따라갈 분들이 없죠. 사실 JP는 산업화 시대와 함께 또 민주화 시대도 함께 이끌어갔던 주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JP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지역적 한계. 즉 충청 지역이라는 뭐 지역적 한계. 사실은 요즘은 지금은 뭐 충청이 충청이 훨씬 호남보다 큽니다. 네. 하지만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TK라는 원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TK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YS의 PK, 그 다음에 이제 지금 DJ 비연합을 해서 이제 사실 DJ가 호남을 가진 그런 것들. 뭐 지역 정치를 하지만 그러나 독자적으로 그 확장성 면에서 JP가 상당히 이제 부족했었고 그리고 J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각제를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JP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일본에 관련해서 많은 한일 간 관계 있었기 때문에 내각제가 앞으로 가야 된다. 사실은 JP가 보면 다 YS하고도 내각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민자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DJ 비연합도 내각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각제 각서를 쓰면서 사실은 이제 합동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이제 했었는데 결국 내각제를 못 이루는 거 아니었어요. 아마 본인 생각에는 내각제를 하면 내가 내각제처에서 수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이 내각제가 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대통령을 못 하시면서 이제 어떤 정치를 이제 끝내시게 되셨죠. 사실 김종필 전 총리가 대통령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67년, 68년 그때 당시 자신이 제대로 결기만 가졌다고 한다면 대통령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대통령이 두 분밖에 못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8년 중임밖에 안 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무리하게 이 삼선 개헌을 시도한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공화당이 사실 거의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JP가 최대 계파였어요.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민복지의 사건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JP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태 의원, 제 이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김용태 의원을 구속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정책 탄압을 하죠. 아주 압박을 가죠. 그래서 JP계를 공중분해시킬 때 그때 만약에 JP가 끝까지 저항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삼성계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JP는 왜 타협했느냐? 그럼 좋다. 그럼 삼성계가 한번 4년 더 하고 나면 삼선 끝나고 나면 이제는 얘한테 물려주겠지. 75년, 74, 그러니까 71년도 그 대선을 치르고 75년 되면 대통령 삼성계는 끝나니까 75년에 내한테 오겠거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72년도에 유신개헌을 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타협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완전히 영영 기회가 사라지는데 제 생각에 그때 삼성 개헌을 만약 JP가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면 예. 제대로 그때 아마 JP가 야당하고 뭔가 손을 잡고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예. 아마 대통령을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남긴 말 보겠습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 저 얘기는 언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인재 의원이었어요, 당시에. 예. 자, 근데 이인재 의원이 이제 그 JP에 대해서 함부로 갔다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지는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1998년에 이제 DJP 공동정부가 출연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000년 이제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이인재 선대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이인재 고문이죠 당시에. 그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JP는 지는 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마지막으로 그 서쪽 하늘을 붉게가 아니라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다. 네. 벌겋게라고 그러니까 하셨군요. 아직도 이 정치판에서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인재 고문은 또 DJP 공조가 복원되면서 뭐 사과했잖아요, 약간 이거. 살짝 말을 바꿨잖아요. 예. 김태양은 다시 뜬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JP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충청권에서의 영향력 예. 이 부분을 사실 뭐 인재 고문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JP 입장에서 보면 그 DJP 연합이 이제 끝났지만 결국 자신의 어떤 정치적 과업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더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JP의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선거에서 이제 지게 되고 뭐 이제 처음에 자민련 할 때는 뭐 거의 한 50석 가까이 하다가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의석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쪼그라들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마지막에 그래도 내각제에 대한 뭔가 희망 이런 것들 한 번 더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제 이제 나중에 10선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비례대표로 이제 했거든요. 그때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제 그 열풍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비례대표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 기록이거든요. 박준규 전 국회의장, YS 그다음에 JP가 다 9선입니다. 9선. 근데 10선을 그때 하면서 뭔가 이제는 나는 또 대통령은 못했지만 예. 일단 10선은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 네. 선거에서 이 성과를 얻지 못했죠. 당시의 상황이 어땠었는지 저희가 한번 직접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없이 승복을 하고 오늘의 청대지간을 몰두했습니다. 정대를 떠나겠습니다. 노병은 죽지는 않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저때 정계를 은퇴하시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좀 정치적 원로로서 계속 예. 조언을 하시고 그런 일들은 계속 해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충청도 지역에 대한 JP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그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예.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네. 충청도에 있는 보수층 예.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청도 표를 조금이라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대선 때 같은 때, 총선 때 같은 때는 여전히 그 김종필 전 총리 자택에 가서 그 후광을 조금이라도 좀 받아볼까 예. 이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에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은 JP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 뭐 또 찾아뵙기도 그렇죠. 하고 뭐 예, 이렇게 예, 예. 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공주의 그 정진석 의원 예. 같은 경우는 이제 JP를 뭐 자기 그 뭐 출판 기념회 이런 데 이제 모시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네. 해서 충청도 지역 특히 이제 충청도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김종필 그 전 국무총리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것이 이제 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게 완전히 잊혀진 인물은 아니다. 2004년에 사실은 정계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여러 사람들이 청구동을 좀 드나들었는데 최근 한 4, 5년 요 정도 사이에는 이제 그 뜸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그 외로워하고 또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말년을 지냈습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이 김종필 전 총리 예방했을 때 어떤 예. 얘기를 또 했는지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2달 만에 한 번씩 만난 멤버야.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난 거 아니야? 반 총장님 오셨을 때는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한 30분 정도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밀이에요. 오늘 뭐 왕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나누셨을 것 없어 같은데요. 없어. 나중. 기자들로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인터뷰를 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게 정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술이세요. 네. 제가 JP 전 총리가 두 번째 총리 할 때 예. 출입 기자로 한 2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네. 상당히 나름대로 풍요가 있으시고 예. 나름대로 상당히 여유도 있고 이 정치를 절대 각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좀 큰 정치인이라는 걸 제가 상당히 세 분 다 그러니까 예. JP 총리를 다 담당하셨었군요. 출입을. 취재를 하셨었네요. 예. 고수톱을 쳐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앞서 그 충청도 뭐 이야기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87년도에 직선제가 다시 되살아난 이후에 됐죠. 예. 지난해 조기 대선까지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승자는 항상 충청도에서 이겼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충청도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왔다 갔다 했다. 예. 그만큼 충청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일종의 대표적인 스윙보터다 왔다 갔다 하는 예. 아주 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량이 정치 풍량이 가장 민감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뭐 도모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부권의 민심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그게 가장 큰 뭡니까 어른이신 JP의 영향력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이 당시 총장 시절에 한국 와서 비밀리에 청구동 갔다가 만난 이유도 바로 자신이 대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JP의 그 뜻을 얻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JP의 그 영향력이 진짜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쪽 하늘을 네. 벌겋게 물들이고 싶다. 이어서- 마지막 남긴 어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정치는 허업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이 김종필 전 총리 지난 2015년에 먼저 이 아내분을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박용욱 여사의 빈소를 지키면서 하신 말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하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 게 실업이고 정치인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그 정치인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거의 평생 정치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허업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뭐 예. 실업 뭐 이런 거 이제 실업 이런 데고 비교를 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그 김종필 전 총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정치 자금이라는 걸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던 시대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JP가 이 1988년에 정계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 이렇게 풍요롭지는 못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네. 항상 본인은 YS나 DJ와 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두 분들에 비해서 사실 따르는 그 정치인들도 많지도 않았고 예. 세력도 그다음에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가 못했어요. 그런 예. 점들. 그다음에 마지막 2004년에 정계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네. 본다면 아마 본인의 그 수십 년간 정치를 이렇게 돌아다 봐가면서 정치가 과연 그 정치인들이 그 무슨 열매를 맺어서 그걸 정치인들이 내가 따먹겠다고 하면 따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예.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남은 것이 없다. 내가 예. 이렇게 정치를 오래 했음에도 라고 그래서 정치를 정의하기를 허업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열매를 따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2013년 5년 만에 찾은 국회에서도 이런 뜻을 담아서 충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질이 자유 얻기 위해서는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배고픈데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도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저게 이제 무항산, 무항심이다. 이제 그런 이제 네. 중국 고전에서 따온 예. 이야기거든요. 결국 JP도 제가 이제 돌아가신 한 2년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뵀었는데 그때도 저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경제다. 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이 결국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게 있는 것이지. 네. 경제가 없으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가장 명심할 부분은 바로 거기다라고 이야기하신 예. 거예요. 저는 아마 JP를 오랫동안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보면 저분은 굉장히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을 타협과 어떤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원리주의자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현재 정치인들이 보면 좀 국민의 민심에 어긋나는 것들이라든지 또 국민 경제를 살피지 못하는 거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서 정말 정치인이라는 것은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예. 정치인은 그냥 국민들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그 과실은 결국은 무항산, 그러니까 뭔가 생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아래 좀 정치인들이 저런 JP의 말들을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JP 전 총리 국회를 굉장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이 이 가족장을 한 뒤에 국회를 한번 가는 게 어떨까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장을 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하고 싶었던 얘기.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민들에게 열매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가지려고 하면 교도소 가는 거다. 이건 정치인들이 이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하도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앞서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정치가 허비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의 뭔가 과실을 따먹으려고 하고 예. 뭘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하라는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건불 10년이라고 예. 아무리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속적으로 주구장창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정치를 하라는 또 하나의 또 이 뭡니까 나름대로의 이 경고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신이 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정치권에 들어왔던 그 원죄에 대한 나름대로 변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